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실 혹은 거짓, 팩트 체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총 3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실과 거짓, 픽션과 논픽션, 그리고 미디어의 거짓말, 과장과 미화, 세 번째 동전의 앞면과 뒷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시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진실과 거짓, 픽션과 논픽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정보화 시대라는 말이 굉장히 지금 잘 어울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정보를 우리는 손쉽게 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보의 홍수에 파묻혀서 살다시피 하고 있죠. 이런 수많은 정보 중에는 근데 진실이 아닌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접하게 되는 정보들을 좀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리뷰 같은 거. 리뷰 같은 게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리뷰들을 볼 때 굉장히 또 혹하고 믿어요. 그래서 그걸 또 많이 써먹기도 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때로는 목적을 위해서 리뷰처럼 조작이 되기도 하고 단순한 오류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정보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픽션과 논픽션 혹은 진실과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이란 건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는 뜻이고, 거짓이란 사실에 어긋나는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국어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의들이에요. 픽션은 인물과 사건의 장면 등이 사실 그대로가 아닌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조된 것. 그러니까 픽션은 만들어진 것이고, 논픽션은 경험이나 사실을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날짜, 장소, 인물, 사건 등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 그러니까 이거는 논픽션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픽션과 논픽션, 진실과 거짓으로 우리가 이 정보들을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단순한 오류나 확인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들이라면 진실과 거짓의 범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의도나 목적성을 가지고 이 정보를 뒤틀었다라고 한다면 픽션과 논픽션의 범주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 SNS뿐만이 아니라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팩트체크에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퍼뜨려서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정보는 이미 비밀일 수가 없어요. 뭐 흔하게 그런 거잖아요. 야, 이건 너한테만 알려주는 특급 정보야. 비밀 정보야. 이건 이미 특급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손 검색을 하고 내 손을 거쳐서 좀 확인을 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건데요. 정보이기도 하고 의혹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진실과 거짓, 픽션과 논픽션, 그래서 여러 가지 논픽션, 픽션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봐야겠는데,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페이크 뉴스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되곤 합니다.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을 언론사가 기사처럼 또 만들어서 꾸며서 포장해서 우리에게 유포하는 것들, 이런 걸 페이크 뉴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외로 많이 돌아다녀요. 대표적인 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던 문자 내용인데, 뭐 미국에서 들어온 보이스피싱 최신종 사기 전화라고 해서, 뭐 이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는 받지 말아야 되고, 이 전화를 받으면 받자마자 125만 원이 차감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라고 해서, 이걸 주위분들에게 알려주고 이 번호를 폰에 저장해 놓고 이름에 사기꾼이라고 입력해 놓으면 전화가 와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125만 원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오늘만 뭐 1000명이 당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다른 분한테 이걸 받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번 쉽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가. 근데 이렇게 확인해 보지 않고 어머니는 걱정이 되시니까 저한테 보내주신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결제, 우리가 핸드폰 소액 결제라고 하는 서비스는 최대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물론 본인이 특별하게 뭐 어떻게 더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125만 원이 핸드폰에서 빠져나간다? 핸드폰에 내 계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 내 핸드폰 소액 결제 서비스로밖에는 없죠. 내가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여기 안에 있는 내 계좌에 대한 뭐 인증서라든지 계좌 번호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내 개인 정보가 싹 빠져나가는 이 정도의 시스템은 있지가 않아요. 단순히 전화를 받는다고 해서 뭐 링크를 보내주면 그 링크에 접속해서 들어간다던가,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어플이 내 앱에 나도 모르게 내 핸드폰에 깔리게 돼서 내 개인정보를 빼내갈 수는 있겠죠. 단순히 전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 계좌에, 제 통장에 125만 원이라는 돈이 일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런 문자를 받고 크게 걱정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못된 페이크 뉴스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주 전파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크 뉴스가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뿌려지는데 바로 우리가 메신저 서비스가 굉장히 상용화되면서부터 이런 게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목적도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일주일에 1회 이상 페이크 뉴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성 뉴스가 51.8%, 그 다음에 검증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뉴스가 43.3%, 검증되지 않은 오보나 허위 뉴스가 39.8%, 앞에 봤던 문자가 요런 데 해당하겠죠. 개인이나 집단을 통해 유포되는 속칭 찌라시가 35.5%, 중복응답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많은 건 광고죠. 광고고, 그리고 나서 사실을 왜곡하는 뉴스, 그 다음에 확인되지 않은 뉴스, 그리고 속칭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가짜 뉴스를 언론사가 조장하거나 이런 가짜 뉴스에 편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인터넷 신문사들이 많아지면서 순기능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거대한 집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뉴스 칸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막 떠도는 이야기들도 자기네들이 직접 검증해 보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막 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요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드라마나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가장 대표적인 게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죠. 거기서 신문사 논설 주강 이강희 역의 백윤식 씨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끝에 단어 3개만 좀 바꿉시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로
자, 이렇게 해서 언론의 방향을, 여론의 방향을 언론이 틀어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의 차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볼 수 있다. 이거면 믿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매우 보여진다. 이건 믿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차이만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느냐 끌어들이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신문기사의 내용을 조금 손보는 것만으로도 신문기사의 방향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정하고 다시 이런 행위를 바탕으로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자, 굉장히 씁쓸하지만 저는 이게 또 아예 틀린 말이라고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이슈가 있으면 막 떠들다가 또 금세 잊어요. 근데 그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나는 또 현실을 살아가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죠. 뭐 일본 제품을 불매 운동을 한다던가 또 그 지난 전 정권의 전 정권이죠. 네. 그 정권에 대한 퇴진 운동을 벌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목표하는 결과를 딱 설정했을 때 그 목표하는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들은 또 지치지 않습니다. 뭐 그런데 대부분의 일상적인 좀 이슈들은 좀 크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며칠 지나면 잊혀져 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언론이 가진 권력은 이렇게 대중들을 속여 넘길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정치나 경제와 유착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좀 씁쓸한 이야기죠. 이런 언론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영화가 또 있죠. 바로 특종 량첸 살인기라는 영화예요. 자, 여기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오보를 특종인 줄 알고 터뜨린 기자 허무역, 조정석 배우가 맡으신 그 허무역에게 백국장, 이미숙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 백국장이라는 그 신문사의 국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뉴스란 게 그런 거잖아.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가려내는 거? 그거 우리 일 아니야. 보는 사람들 일이지. 그들이 진짜라고 믿으면 그게 진실인 거야. 자, 그러니까 언론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미 언론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고 가짜인지 가려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그 소스라고 해야 되나? 재료 이런 것만 전달해 주면 된다.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뭐 뭐라든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드라마 허쉬라는 드라마에서도 언론의 존재성을 진실 규명이 아니라 구독자 수 확보에 있다고 정의를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허쉬라는 드라마에서도 인터넷 뉴스에 클릭수를 올리고 기업과 정치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사 자체를 조장하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모든 언론들이 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언론의 어떤 보도라고 해서 의심 없이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건 위험하다라는 말을 이제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지나친 믿음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언론도 분명히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언론사의 어떤 방향성에 맞게 기사가 쓰여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들 우리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사사로이 기록한 역사를 야사라고 하는데 역사에서도 정사와 야사로 픽션과 논픽션이 갈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는 정사고요. 논픽션이 되겠죠. 이련 스님이 썼던 삼국유사는 야사고 픽션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같은 시기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고 차이점은 일단 삼국사기는 나라에서 만든 정식 역사서이고요. 삼국유사는 이련이란 스님이 개인이 만든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삼국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반면에 삼국유사는 당군왕검의 이야기, 그러니까 고조선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유교적 입장에서 서술이 됐고요. 또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적 입장에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야사라고 해서 꼭 틀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에 더 풍부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정사라고 해서 꼭 다 옳은 이야기만 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국가가 고려가 지향했던 바는 뭐냐면 신라를 계승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라인들의 입맛에 맞는 역사관을 가지고 삼국사기를 썼다라는 거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거짓이다, 뭐 진짜다, 뭐 다 지어낸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어떤 건 꼭 100% 진실이고 어떤 건 뭐 거짓이고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거는 TMI,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굳이 알 필요 없는 정보나 지나치게 많은 정보, 이게 요새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보화 시대의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너무 많은 정보가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보의 과부하, 정보의 과잉, 정보 불안, 정보 피로 이런 증상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정보 피로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병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면서 오히려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혹은 또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거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소진되고 또 미디어나 인터넷 혹은 일에서 접하는 과도한 양의 정보를 소화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 커다란 스트레스가 돼서 병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에도 거짓 정보들이 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 있죠. 막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쏟아 들어온 정보들인데 이것마저도 진실된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짓된 것들도 함께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있으면 이걸 배제하려기보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실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DNA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거죠. 날카로운 거를 손으로 잡으면 안 돼. 왜? 위험하니까. 정보예요. 불을 막 만지면 안 돼. 왜? 위험하니까. 무서운 뭐 호랑이나 곰 같은 동물을 보면 도망쳐야 돼. 왜? 위험하니까. 이게 다 정보예요. 이런 정보들을 아는 사람이 살아남았겠죠. 이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에 원시 인류가 그나마 어떤 부족이든 뭐 가족이든 어떤 집단 공동체를 만들어서 형성해서 살고 있을 때라면 이런 정보들이 서로에게 주어지면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근데 그냥 혼자 살았다? 불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곰이나 호랑이를 본 적도 없어요. 물론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위험한 동물이다라는 걸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보가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타이밍을 놓쳐서 호랑이나 곰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우리 인간의 DNA의 깊은 곳에는 정보를 획득하는 게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지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오면 일단 수용하려고 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래서 수많은 정보가 들어올 때에도 우리가 이것들을 진실이냐 아니냐 먼저 선별을 해서 걸러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미디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 그리고 우리 야사와 정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픽션과 논픽션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사라고 믿을 게 아니고 야사라고 믿지 못할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 또 TMI, 굳이 알 필요가 없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들어오는 정보들, 물론 걸러낼 것들을 잘 걸러내야지만 내 심신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디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짓말들을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